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큰일을 겪은 30대 여성 이서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직접 겪고도 꿈인가 싶었으니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시작됐어요. 3월 새벽이었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도 저는 믿지 않았어요. 보호자분 되시죠? 죄송합니다만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무슨 사고요? 저희 부모님은 지금 여행 가셨는데요. 그게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내려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아닐 거라고, 무언가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며 전 급히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하고 나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부모님이 맞았거든요. 너무 끔찍한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상태도 엉망이셨고요. 저는 하늘 아래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이제 막 사회생활의 즐거움을 느끼던 시기였고 이제 막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일상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서우야, 힘내. 이모가 있잖아. 언제든 연락해. 친척들이 그런 말을 했지만 다들 각자 삶이 있잖아요. 장례식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고요. 친척분들이 싫다거나 미운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들도 제 친척이긴 하지만 제 가족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작은 인테리어 가게를 정리하고 보험금 받고 아파트 명의 이전하고 그 모든 과정이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으면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구나 하고요. 49제가 끝나고 나서야 진짜 무너졌어요. 매일 밤 혼자 울었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이렇게 무서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불 끄고 누우면 천장만 보이고 엄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우야, 밥 먹었어? 우리 딸 너무 무리하지 마. 이제 그 목소리를 영영 못 듣는구나 싶으니까 숨이 막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모님 가게를 완전히 정리하려고 마지막으로 가게에 들렀는데 한 남자가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단정한 양복에 부드러운 인상, 제가 나오자 가볍게 인사를 하더군요. 혹시 여기 정리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이 건물 2층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이 가게 자주 이용했거든요. 문 닫으신다길래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네. 부모님이 하시던 가게였는데 이제 정리하려고요. 부모님이요? 혹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그 남자가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말씀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힘들다고 말하기도 뭐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무거운 짐을 들더니 말했어요. 이거 어디로 옮기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네, 혼자 하시기에는 짐이 너무 많네요. 그냥 도와드릴게요. 어차피 저도 점심시간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윤성준이었어요. 프리랜서 컨설턴트라고 했죠. 제가 가게 정리한다고 하니까 무거운 짐도 옮겨주고 커피도 사다 주더라고요. 작업이 끝날 때쯤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저기 혹시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가게 정리 또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냥 힘드시면 얘기라도 들어드릴 수 있어요. 네? 왜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저도 5년 전에 소중한 사람을 잃었거든요. 그때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마음 아는 사람이 옆에 없으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은 거의 매일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제가 새벽 2시에 울다가 전화해도 받아줬어요. 제가 울 때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들어줬고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그렇게 점점 그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성준 씨가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짧은 교제 기간에도 그의 결혼 신청을 허락했어요. 짧은 시간 동안 제게 보여준 정성과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고 좋았거든요. 드디어 저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그 생각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는요. 2주 뒤 저는 처음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경치가 끝내주는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로비부터 호텔 같았어요.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걸려있고 경비원이 공손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와, 여기 진짜 좋다. 그 아버지가 투자로 돈 좀 버셔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문을 열었는데 50평대 아파트가 펼쳐졌어요. 명품 가구, 고급 인테리어, 거실엔 대형 TV와 고가의 그림까지 걸려 있더라고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상준 씨, 여기가 부모님 댁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대단하네요. 아, 좀 부담스러워? 미안, 미리 말할걸. 아니, 부담스럽다기보단 놀라서. 진짜 부자시네요. 그때 거실 소파에서 일어난 중년 여자분이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저도 아는 해외 명품 브랜드의 투피스의 명품 귀걸이에 손목에도 비싼 브랜드 시계가 빛나더군요. 머리는 말끔하게 올렸고 화장도 세련되게 하셨어요. 한눈에 봐도 부유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성준이 왔구나. 아가씨가 우리 아들 여자친구죠? 어머나, 얼굴 너무 예쁘고 참하네. 시어머니가 저를 와락 끌어안으시더라고요. 눈에는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 계셨어요. 아이고, 우리 성준이가 사진 보여줬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라니 좋다. 그 부모님 안 계시다며 많이 힘들었지?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제 내가 엄마 해줄게. 응? 딸 생긴 것 같아서 내가 더 좋아. 그 말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엄마라는 단어였거든요. 시어머니 품에 안겨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요. 아이고, 울긴 왜 울어. 이제 가족인데. 시아버지는 서재에서 나오셨는데 과묵하지만 품이 있는 인상이었어요. 회색 카디건에 금태 안경, 딱 봐도 지식인 같은 분위기였죠.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셨지만 불편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과묵한 분이시구나 싶었죠. 그때 주방에서 한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수수한 인상의 분이었는데 과일을 담은 접시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사모님, 과일 깎아왔어요. 고마워요. 여기 놔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소개해 주셨어요. 서우야, 우리 집 가정부 조복순 씨야. 벌써 2년째 계시는데 살림을 워낙 잘해줘서. 복순 씨, 이쪽이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서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절 보시더니 순간 얼굴이 굳어지시는 거예요. 눈이 커지면서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과일 접시를 든 손도 미세하게 흔들렸고요. 네, 안녕하세요.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가 복순 씨, 홍차도 좀 내와요 하시니까 바로 고개 숙이고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라 긴장하셨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거실에 앉으니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서우야, 스타트업 대표라며? 대단하다. 젊은 나이에. 역시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기백이 있어. 회사는 잘 되고 있지? 네, 아직 작은 회사예요. IT 쪽인데 나쁘진 않아요. 요즘 좀 곤란하긴 하지만. 에이, 그래도 대표잖아. 멋있다. 내가 다 자랑스러워. 감사해요, 어머니. 근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며? 정리하느라 힘들었겠다. 상속이니 뭐니 복잡하잖아. 네, 좀 정신 없었어요. 혼자 하려니까. 그랬겠다. 요즘엔 상속 아예 없는 편이 편하다고 그러더라고. 너는 상속세 많이 냈니? 갑자기 돌아가시면 정리가 안 돼서 상속세 엄청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 보험금하고 아파트 2채 정도 있어요. 부모님 가게 정리한 자금이랑. 어머, 아파트 2채나? 부모님이 잘해주셨네. 효도도 못하고 보내드려서 속상하겠다. 네, 뭐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려요. 더 잘해드릴 걸. 시어머니가 제 손을 토닥이셨어요. 아이고, 그런 생각하지 마. 부모님은 네가 잘 살면 그게 효도야. 응? 시어머니의 말투가 워낙 따뜻해서 그냥 편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시댁에서 나오면서 예비 신랑이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우리 엄마가 너 마음에 들어 하셔서 다행이다. 걱정했거든. 왜 걱정해? 어머니 진짜 좋으신 분 같던데. 근데 엄마가 좀 까다로운 편이거든. 특히 젊은 아가씨들은. 당신한테 이렇게 잘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그런 엄마 처음 봐서. 정말? 이제 진짜 가족 될 수 있겠다 우리.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약혼식 날짜가 잡히고 저는 시댁을 자주 방문하게 됐어요.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백화점 가자고 하시더니 가방도 사주시고 비싼 한정식 집에도 데려가 주시고 이제 내 딸이야 라며 챙겨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게 됐죠. 서우야, 아파트 2채면 하나는 전세 줬어? 요즘 전세 사기가 많다던데. 뉴스 보면 무섭더라. 네, 하나는 전세 주고 있어요. 세입자는 믿을만해? 계약서 제대로 했어? 요즘 워낙 사고가 많잖니.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아무래도 어리다고 가볍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부동산에서 해줬어요. 그래도 혼자 관리하면 힘들잖아. 이 엄마가 봐줄까? 아버지도 부동산 쪽으로 좀 아셔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시더군요. 그때는 시부모님이 재테크 쪽으로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보험금은 어디 넣어뒀어? 예금이야, 적금이야? 요즘 금리가 영 아니던데. 일단 예금에 넣어뒀어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에이, 그럼 이자 얼마 안 붙어. 요즘 물가 오르는 거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야. 그래요? 아버지가 투자 전문가잖아. 한번 상담 받아봐. 괜히 은행에 묵혀두면 돈도 안 되고 별로야. 처음엔 예의상으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도 비슷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서우야, 우리 결혼하면 재산은 같이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부부니까. 같이 관리? 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도 줄고 나중에 아이 생기면 상속도 편하잖아. 그런가? 그리고 네가 혼자 관리하려면 힘들잖아. 회사 일도 바쁜데 내가 도와줄게. 살짝 불편했지만 결혼을 앞두면 당연히 부부 사이 경제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시댁 가족의 행동에 의심을 가지게 된 사건이 벌어졌죠. 그날도 시댁에 방문한 날이었어요. 시댁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가정부 아주머니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저를 잡으시는 거예요. 주위를 두리번거리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네?
왜 그러세요? 아가씨 혹시 그때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복순 씨, 물 한 잔만 줘요. 응? 둘이서 여기 뭐해요? 그때 가정부 아주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면서 제 손을 놓으셨어요.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무것도요. 그릇 치우려고요. 시어머니가 다가오시더니 저한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사우야, 뭐 필요한 거 있어? 복순 씨, 빨래 좀 걷어와요. 비 온대. 아주머니가 고개 숙이고 빠르게 사라지셨어요. 뭔가 말씀하시려던 것 같은데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 찜찜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예비신랑 방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반지를 발견했어요. 누가 봐도 결혼 반지 같은 금반지였거든요. 안쪽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성준 씨, 이거 뭐예요? 예비신랑이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그거? 그 대학 때 여자친구랑 맞춘 커플링이야. 왜, 질투해?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근데 안에 날짜가 새겨져 있던데. 그때 사귄 날짜. 어릴 때라 오글거리는 짓도 많이 했지. 아, 버려야 하는데 깜빡했네. 내가 정리할게. 신경 쓰지 마. 그 설명을 듣고도 마음이 영 개운치 않았어요. 근데 의심하는 게 미안해서 그냥 덮어뒀습니다. 이상하다곤 생각했습니다. 반지에 적힌 여자 이름도 가정부의 이상한 행동도 신경 쓰였고 무엇보다 제일 신경 쓰였던 건 제 재산에 신경 쓰는 시댁 식구들이었죠. 의외로 저의 불안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우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좀 들어줄래?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네가 요즘 좀 불편해하는 거 알아. 엄마가 재산 얘기 너무 많이 했지. 아, 눈치채셨구나. 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숨기지 마. 다 티나던데. 표정이 굳어지더라.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였는지. 내 의도가 그게 아닌데 어떻게 너한테 전할까 고민 많이 했어. 어머니, 사실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이러는 거야. 네가 오해할까 봐 이야기해주는 건데. 시어머니가 눈물을 훔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도 예전에 사업 실패해서 정말 힘들었거든. 성준 아빠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사기를 당했어. 믿었던 사람한테 돈을 다 떼이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성준이 학비도 못 내고. 그때 정말 죽고 싶었거든. 네?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그 고생을 해봐서 알아. 돈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지. 가족이 무너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돈 간수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더 꼭 잡으셨어요. 그래서 서운이가 부모님 잃고 재산 관리도 혼자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 우리처럼 당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어머니,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 혼자 있는 여자 노리는 나쁜 놈들. 우리 서우 그런 거 당하면 어떡해. 내가 지켜줘야지 하는 마음에 오지랖 부렸어. 미안해.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우시는 것 같았어요. 전 오히려 제가 의심한 게 죄송스러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죄송해요. 아니야, 당연히 불편할 수 있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재산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 근데 나는 진짜 네 걱정뿐이야. 성준 아빠가 투자로 성공하셔서 지금은 괜찮지만 그 과정에서 많이 배웠거든. 그래서 네 재산도 지켜줘야지 하는 마음이 앞서서 네 기분을 생각도 못했지 뭐니. 예비신랑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시우야, 그 엄마가 좀 걱정이 많으셔서 그래. 네가 혼자 다 감당하는 것 같아서 걱정되신 것 같은데 그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런 거지. 아니야, 미안해.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섣불리 생각해서. 의심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요즘 세상에. 근데 우린 진짜 네 걱정뿐이거든. 그리고 곧 가족이 되잖아. 그러니까 불필요한 의심은 이제 넣어도 너만 힘들잖아. 예비 신랑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시아버지도 서재에서 나오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가 좀 서툴렀나 보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기쁜 마음에 앞서갔어요. 앞으로는 조심할 테니 이해해줘요.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아니야, 당연한 거야.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앞으로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저는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역시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면서 사람 못 믿게 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죠. 이렇게 좋은 가족이 생겼는데 괜히 의심하다니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뭘 그렇게 의심했나 싶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2주 뒤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드레스 최종 피팅도 끝냈고 청첩장도 돌렸고 모든 게 순조로웠죠. 저는 매일 밤 행복하게 잠들었어요. 드디어 나도 가족이 생긴다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2주 전 그날 밤이었어요. 밤 11시쯤 됐을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덜컥 겁이 났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급히 벨을 누르는지 의아했죠. 시간상으로는 택배도 아니었고 말이죠. 조용히 있어 보려고 했는데 초인종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사모님, 사모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를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댁에서 일하는 가정부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눌렀어요. 화면에 비에 흠뻑 젖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제 생각대로 가정부 아주머니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시간에 여긴 어떻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정부 아주머니가 현관에 쓰러지듯 무릎을 꿇으셨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는데 그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제발 절대 그 집에 시집 가시면 안 돼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들어오세요. 비 맞으셨잖아요. 저는 아주머니를 부축해서 안으로 들였어요. 수건을 드렸는데 아주머니는 받지도 않고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웠고 손끝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발요. 이거 듣고 나면 제가 왜 이러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아주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물 드릴게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급하게 찾아오셔서... 따뜻한 물을 드렸는데 아주머니는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 그 집에서 2년 동안 가정부로 일했어요. 근데 돈 벌려고 간 게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전 복수하러 간 거예요. 전 귀를 의심했습니다. 복수라니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군요.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그 집 아들 성준씨 초혼 아니에요. 뭐라고요? 벌써 2번 결혼해서 2번 이혼했어요. 사모님이 3번째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귀가 멍멍해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예비 남편에게 저와 함께 가기 전 사귄 사람이 있었다는 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니, 게다가 2번이나. 그리고 저는요. 아주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그 눈에 담긴 감정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처절한 무언가였습니다. 성준 씨 부인의 친어머니예요. 제 딸이 그 집안 인간들한테 어떻게 당했는지 아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딸은요, 지금 정신병원에 갇혀 있어요. 멀쩡한데도요, 7년째요. 정신병원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아주머니가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비에 젖지 않게 비닐에 쌓여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예쁜 사람이었어요. 이게 제 딸이에요. 4년 전에 그 집 아들이랑 결혼했을 때 사진이에요. 이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제 가족이 생겼다고, 외롭지 않겠다고. 잠깐만요, 아주머니. 근데 어떻게 그 집에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설마 사돈 얼굴을 모르진 않았을 텐데. 아주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제가 딸 친어머니긴 한데 결혼식 때는 못 갔어요. 딸이 어릴 때 이혼했는데 딸을 남편이 데려갔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곧 재혼하는 바람에 결혼식엔 딸 계모가 혼주석에 앉았거든요. 딸도 재혼 가정이라는 걸 밝히고 싶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 얼굴도 몰라요. 제가 사돈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거기 가정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군요. 시댁 사람들에게 가정부 아주머니는 생판 처음 보는 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가정부 아주머니가 아무 의심도 없이 그곳에서 일할 수 있었던 거고요. 네, 머리도 염색하고 살도 빼고 화장도 다르게 하고 딸과 닮았다고 의심할까 봐 최대한 다른 사람처럼 보이도록 한 뒤에 그 집 가정부로 들어갔어요. 제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증거를 찾으려고요.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사모님, 저 2년 동안 그 집에서 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모님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알아요. 제 딸도 당했으니까. 그게 무슨... 전부 돈이에요, 사모님. 그리고 사모님 친정재산 노리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라고 믿기엔 시어머니의 그 의심스러운 언행이 머리를 스치고 갔기 때문이었어요. 아주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셨어요. 비에 젖지 않게 지퍼백에 넣어오신 것 같았어요. 이게 다 제가 2년 동안 모은 거예요. 녹음 파일도 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요, 몹쓸 짓으로 돈을 벌어요. 투자자라고 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몹쓸 짓으로 돈을 벌다니... 재산이 꽤 있는 외동딸을 노려서 결혼하고 친정 재산을 야금야금 뜯어먹고 이혼하는 거요. 3단계로 진행돼요. 완전 시스템이에요. 아주머니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하나하나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1단계는 신뢰 쌓기예요. 재산 있는 외동딸, 그 중에서도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사이가 안 좋은 여자를 찾아요. 그런 여자는 가족에 대한 갈망이 크니까 이 집안 사람들을 쉽게 믿거든요. 외로운 사람일수록 더 좋다고 짓거리는 걸 들은 적 있어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딱 저였으니까요. 부모님을 잃고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나. 저의 놀란 모습을 눈치채지 못한 아주머니가 뒤이어 말해줬습니다. 그런 아가씨에게 접근한 다음에는 부부니까 재산을 같이 관리하자고 해요. 공동명의로 바꾸게 하고 신뢰가 쌓이면 본격적으로 돈을 빼가요. 어떻게요? 시아버지 사업한다면서 담보대출 받게 하고 시어머니 병원비 달라고 하고 남편은 투자 기회라면서 목돈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몇 년에 걸쳐서 재산을 다 빼가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씩이에요. 100만 원만 500만 원만 이러면서 나중엔 억 단위로 빼가요. 두 번째 단계까지 듣고 나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결혼을 목전에 둔 저에게도 예비 남편이 부부니까 재산 같이 관리하자는 말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재산이 바닥나면 3단계예요. 며느리한테 유책사유를 만들어요. 유책사유요? 네. 바람 피웠다고 조작하거나 우울증이나 정신병이 있다고 몰아요. 그리고 이혼소송 걸어서 위자료에 재산 분할까지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며느리가 잘못했으니까 위자료 줘야 하고 남은 재산은 분할해야 하고 그럼 며느리한테 남는 건 거의 없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절하게 굴던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다니. 아주머니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이 갈 정도였죠. 믿기 힘들었던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해요? 법적으로요? 제 딸이 당했어요. 아주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소영이는 남편과 계모와 함께 살았어요. 계모가 아이를 낳지 않아 소영이만 키웠거든요. 소영이는 계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었어요. 소영이가 결혼한 직후 남편이 병으로 죽고 나서야 계모와 소영이가 재산 정리하고 완전 남이 됐거든요. 그 집 아들이 결혼한 직후부터 소영이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됐더라고요. 남편이 죽으면서 소영이한테 물려준 10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마저 결국 부부 공동재산으로 만들었더군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작이 어땠는진 알아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만났는데요? 소영이 친구 장례식장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그 자식이 자기도 소중한 사람을 잃어서 그 마음 안다면서 힘들면 울어도 된다면서 연락처 교환하고 정신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든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겪은 일과 너무나 유사했으니까요. 수법이라는 단어 말고 생각나는 단어가 없을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결혼 직후엔 그 집 식구들이 정말 잘해줬대요. 이제 가족이야 우리가 지켜줄게 그러면서요. 소영이가 외로웠으니까 다 믿었죠. 저한테도 얼마나 좋다고 자랑했는지 몰라요. 엄마 나 이제 행복해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울먹이셨어요. 그러다가 부부니까 건물 공동 명의로 하자고 하더래요. 소영이가 순진하게 해줬어요. 남편이니까 가족이니까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 시아버지 사업자금이니 시어머니 수술비니 돈을 계속 요구했다더라고요. 얼마나요? 처음엔 500만 원, 다음엔 1000만 원, 그 다음엔 5천만 원 점점 커졌어요. 소영이가 이상하다 싶어서 거절하면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네가 우릴 못 믿냐 이러면서 압박하는 바람에 결국 다 해줬다고. 그래서요? 2년 만에 건물 다 날렸어요. 담보대출에 현금 인출에. 소영이가 정신 차렸을 땐 빈털털이었죠. 건물은 담보대출로 경매 넘어갔고 월세 수입도 끊기고. 아주머니가 눈물을 훔치셨어요. 소영이가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그 집에서 소영이를 바람피운 여자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다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소영이 술에 수면제 타서 재우고 모르는 남자랑 침대에 눕혀서 사진 찍었대요. 옷까지 벗겨서. 소영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진으로 네가 바람 피웠다고 협박하고 소영이가 미쳐가니까 이번엔 정신 이상자라고 몰아가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랑 짜고 조현병 진단서를 꾸며서 강제 입원시켰어요. 소영이가 아무리 나 아니에요, 나 멀쩡해요 라고 소리쳐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의사가 환자들은 다 그렇게 말한다고 했대요.
보호자 동의 없으면 퇴원도 못하는데 보호자가 남편이니까요. 2년이요? 네, 제 딸은 정신병원에 갇혀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보호자라고 밝히려고 했는데 그러면 복수는 누가 해주나요? 차라리 밝히기 전에 그 집안에 들어가서 증거라도 가지고 나오자 싶어서 어머니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먼 친척이라고 하고 딸 보러 가고, 딸도 제발 자기 결백 밝혀달라고, 그때까지 그 안에 있겠다고. 아주머니가 오열하셨어요.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요. 제 딸은 미친 게 아니에요. 저 새끼들한테 당한 거예요. 10억짜리 건물 뺏기고 인생이 망가졌어요. 제 딸이 무슨 죄예요? 남들처럼 잘 살아보려고 결혼한 것밖에 없는데 모든 걸 다 뺏기고 정신병원에 가둬진 상태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두 번째 며느리였더라고요. 첫 번째 며느리는 7년 전에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당했고요. 그 여자도 정신병원에 있었나요? 아니요. 그 여자는 도박 중독자로 몰아서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가씨도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상속받았는데 그걸 시댁에 다 뺏기고 쫓기듯 나가버렸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네, 사모님이 세 번째예요. 아주머니가 녹음 파일을 재생해 주셨어요. 휴대폰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20억이래. 보험금에 아파트 2채. 자기가 대표인 회사까지 있다잖아. 대여 걸렸어, 대여. 전에 것들보다 훨씬 사이즈가 크네. 시아버지 목소리도 들렸어요.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으니 귀찮은 것도 없고 딱이야. 주변에서 참견할 사람이 없어. 그 알아보니 가까운 친척도 없다면서. 그리고 예비 신랑의 목소리. 주변의 친척들, 친구들보다 나한테 더 의지하도록 내가 다 조치를 취해놨으니까 쉬운 거였지. 저번에 실패한 여잔 이미 친척들, 친구들하고 너무 관계가 잘 구축돼 있어서 실패했으니까. 역시 장례식장에서 만난 여자나 장례식 바로 직후에 만난 여자들이 성공률이 높다니까.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부모 잃고 외로워 죽겠을 때 접근하니까 금방 넘어오는 거지. 가족 드립이 제일 잘 먹혀, 역시. 시어머니의 농담 같지 않은 이야기에 세 사람이 크게 웃더군요. 제 귀를 의심할 뻔했다가도 그 선명한 목소리들에 제자리로 돌아왔죠. 저는 그제야 저에게 가족이라며 사랑한다고 걱정된다고 말하던 이들의 본성을 알게 됐어요. 그들이 제게 베푼 건 선의와 호의가 아니라 제 재산을 노린 지독한 악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됐어요. 저는 분노로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인간들이 왜 사모님한테 접근한 건지 아세요? 그 인간들이 SNS나 사람들로부터 부고 소식을 모아요. 그때 사모님 부고도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스타트업 대표 이서우 씨의 양친상, 거기서 사모님 이름 알아내고 조사했어요. 외동딸이고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꽤 되고 친척도 없다는 거 다 파악한 다음에 접근한 거예요. 그러면 가게 정리하던 날... 우연이 아니에요. 사모님 가게 정리 일정을 알아내서 일부러 찾아간 걸 거예요. 나도 소중한 사람 잃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 인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까지 다 수소문해서 알아봤는데 그런 사람 없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여성 편력이 심해서 여자를 자주 바꿔가며 만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것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모든 말이 새벽에 울면서 전화했을 때 다 받아줬던 것도, 혼자 두기 싫다며 프로포즈했던 것도 전부 다 연기라는 걸 알아버리고 나니 분노만이 남았더라고요. 저를 사냥감으로 보고 접근하다니. 부모님 잃고 가장 힘들 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울 때 그 약점을 노린 파렴치하고 쓰레기 같은 짓거리였죠. 사모님한테 예정된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나리오요? 네, 그 사람들의 계획이요. 결혼하면 먼저 재산 공동 명의로 바꾸게 할 거예요. 부부니까 세금 줄이려고 이런 말 하면서요. 그 다음 시아버지 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돈 빼가고 아파트 담보대출 받게 하고 재산 다 빼면 유책사유 만들어서 이혼하고 남은 것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저도 정신병원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바람 피운 여자로 만들거나 어떻게든 사모님 잘못으로 만들어서 이혼하면 위자료에 재산 분할까지 그쪽이 다 가져가요. 사모님한텐 빚만 남고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부모님 잃고 세상에서 가장 힘들 때 저한테 손 내밀었던 사람이 사기꾼이라니 소름이 돋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이 인간 쓰레기들은 제 슬픔을, 외로움을, 가족에 대한 갈망을 이용한 거예요. 아주머니, 저도 도울게요. 아니, 같이 끝내요. 소영씨도 꼭 구해드릴게요. 아주머니가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사모님은 아직 아무것도 당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피하기만 해도 되는데. 그 말은 맞았어요. 저는 지금 당장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피해 입은 건 없었죠. 하지만 제가 사기를 당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죠. 저를 기만했으니까요. 사랑이 아니라 재산을 보고 결혼하려고 하는 걸 이미 알아버렸으니 그것도 혼인 빙자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피하면 다음 사람은요? 다음 사람은 무조건 피해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미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당한 게 있으니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를 이용하려고 한 건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세 번째라면서요? 그럼 이제 끝내야죠. 네 번째 피해자는 없어요. 그날 밤부터 저와 아주머니는 저 나름대로의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상황을 다 설명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문을 받았어요. 변호사님이 녹음 파일을 듣더니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사기죄, 강요죄, 사문서 위조까지 완벽하게 걸려요. 둘째 며느리 건은 불법 감금까지 가능하고요. 이길 수 있는 거죠? 증거가 확실하면 100%예요. 근데 조심해야 해요. 저쪽에서 눈치채면 증거 인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식 날까지 절대 티내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저는 시댁에 결혼 준비하는 척 계속 다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예비신부 연기를 했죠. 진짜 배우가 된 기분이었어요. 속으로는 욕이 치밀어 올라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결혼하면 아파트 하나는 성준 오빠 명의로 해야겠죠? 부부니까요. 시어머니 눈이 반짝거렸어요. 입꼬리가 귀에 걸릴 것 같았죠. 어머, 우리 서우가 생각이 깊네. 역시 똑똑해. 부부니까 당연하지. 성준이가 관리해주면 편하잖아. 네, 오빠가 투자도 잘하고 아버님도 그쪽으로 잘 아시니까 맡길게요. 전 회사 일도 바쁘고. 잘 생각했어. 서우 너는 회사에 집중하고 재산 관리는 성준이랑 우리가 할게.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 속으로는 이 사기꾼 새끼 하면서 웃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나쁜 놈들에게 철퇴 먹일 수 있을 테니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한편 가정부 아주머니는 시댁에서 계속 정보를 빼내셨어요. 서우씨, 그 집 안방 서랍에서 이거 찾았어요. 아주머니가 건네준 건 작은 메모장이었어요. 낡은 수첩 같은 거였는데 거기에는 이름과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지 12억 처리 완료, 박소영 15억 처리 완료, 이서우 20억 진행 중. 처리 완료라니 사람을 물건처럼 처리했다고 적어놨더라고요. 마치 사냥 기록처럼. 정말 소름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범죄 조직과 다름없었어요.
가족 행사하면서 사람 잡아먹는 괴물들. 저는 제가 이 지옥 속에 얼굴을 들이밀다가 겨우 빠져나왔다는 걸 이때 실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첫 번째 며느리 김민지 씨를 수소문해서 찾아냈어요. 고시원에서 거의 폐인처럼 살고 계셨어요. 제가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했더니 한참을 멍하니 쳐다보시다가 갑자기 오열하시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 거죠. 그 인간들이 작정하고 제 재산 털어먹으려고 그런 거 맞죠? 네. 민지 씨 이후에 또 한 사람이 더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고요. 혹시 같이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 힘으로는 부족해요. 민지 씨도 저희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점점 쌓여갔어요. 아주머니의 2년치 녹음 파일, 시댁 메모장 사본, 첫 번째 며느리의 증언 영상, 둘째 며느리 소영 씨의 강제 입원 관련 서류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이분들 감옥 보낼 수 있겠네요. 결혼식 3일 전 예비 신랑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서우야, 우리 결혼식 끝나고 바로 혼인신고하자. 응? 갑자기? 빨리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싶어서. 안 돼? 뭔가 급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아마 제 재산이 빨리 필요한 일이 생겼나 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하하호호 웃어주며 듣고 싶은 말 해줬어요. 어차피 곧 끝날 일이니까요. 알았어. 오빠가 원하면 당연히 해야지. 고마워 서우야. 고맙긴. 결혼식 날이 네 재산 날인데.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지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 인간들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예비 남편에게는 좀 늦으니 먼저 준비하고 가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저 혼자 오늘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입기로 했던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검은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이다. 오늘 끝내는 거야. 결혼식장 스크린에는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부탁해서 미리 영상 파일을 연결해뒀어요. 변호사님이 식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첫째 며느리도 증언을 위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오후 1시 반, 결혼식 시작 직전이었습니다. 하객은 50명 정도 왔어요. 아직 시작 시간이 안 돼서 남편 쪽 하객들도 다 온 건 아니었어요. 시댁 친척들, 예비 신랑 친구들, 시댁 지인들만 와 있었고 저희 쪽 지인들은 모두 불참했습니다. 제가 오지 말라고 미리 연락을 보내놨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남편 쪽 하객들은 다들 웃고 떠들면서 축하 분위기였죠. 예비 신랑은 초조한 얼굴로 로비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락이 되지 않으니 걱정됐을 겁니다. 물론 제가 아니라 제게서 얻어낼 돈 말이죠. 저는 예비 신랑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제 모습을 발견한 예비 신랑이 순간 흠칫 놀랐습니다. 결혼식장에 드레스를 입어야 할 여자가 검은색 일색인 상복을 입고 나타났으니까요. 나 이 결혼 안 해. 근데 할 말 있어서 왔어. 제 말에 예비 신랑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우야, 뭐 하는 거야? 왜 결혼식에 상복을 입고 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틀어주셨어요. 먼저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죠. 이번에는 20억이래. 보험금에 아파트 2채. 자기가 대표인 회사까지 있다잖아. 대여 걸렸어, 대여. 전에 것 때보다 훨씬 사이즈가 크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시아버지 목소리도 나왔어요.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으니 귀찮은 것도 없고 딱이야. 그리고 뒤이어 들려온 예비신랑 목소리. 역시 장례식장에서 만난 여자나 장례식 바로 직후에 만난 여자들이 성공률이 높다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비웃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부모 잃고 외로워 죽겠을 때 접근하니까 금방 넘어오는 거지. 가족 드립이 제일 잘 먹혀? 역시. 커지던 웅성거림이 뚝 침묵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만큼 시어머니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네가 한 짓이야? 서운이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해?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줘요? 뭘요? 벌써 세 번째 맞이하는 며느리한테 첫째 둘째 며느리 있다는 말도 안 해놓고 어떻게 초혼이라고 속이고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할 수가 있어요? 성준씨가 날 속였으면 그 부모라도 바른 말을 해줬어야지. 가족 다 같이 저 속이려는 거였잖아요. 여기저기서 놀란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불난 데 기름을 붓듯 또다시 충격적인 정보를 들이부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2번 결혼하고 2번 다 전처들이 재산 다 빼앗기고 쫓겨났던데 당사자한테 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도 듣고 놀랐거든요. 첫 번째 며느리가 나타나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귀신을 본 것 같은 표정을 짓더군요. 도박 중독자로 몰아서 이혼시키고 내 돈까지 다 가져갔어. 난 당신들 용서 못해.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것까지 사기라는 걸 알았으니까. 나도 이제 내 것 찾아올 거야. 하객들이 웅성웅성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2번째 며느리요. 지금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돼 있던데 이것도 당신들이 한 짓이라면서요? 멀쩡한 사람을 조현병 환자로 몰아서 재산 착취하고 병원에 입원까지 시키다니. 그때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성준아, 빨리 끌어내라. 처년들이 누구 앞길 막으려고. 니들이 그런다고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그때 식장 뒤에서 가정부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면 어쩔 건데? 이 증거들이 허투루 보여? 시어머니가 아주머니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조씨? 당신이 왜... 아주머니가 가운데로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왜냐니? 내 딸 소영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너희 괴물들에게 철퇴 내리러 왔지? 뭐라고? 소영이 엄마라니... 내가 사돈 얼굴도 구분 못하는 병신인 줄 알아? 어디서 연기자 하나 데려와서 분란 일으키려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 말에 아주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영이 결혼식 날 본 그쪽 사돈은 소영이 계모야. 남편이 재혼했거든. 나 친모고 소영이가 재혼 가정 밝히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했던 거였어. 그래서 당신네 집 가정부로 들어가기 쉬웠고 증거 수집만 2년 동안 했어. 설마... 그제야 시어머니가 불안해하며 초조한 기색을 내비치더군요. 자신들이 얼마나 부주의하게 가정부가 있는 곳에서 정보를 흘렸는지 생각나는 모양이었어요. 내 딸한테 한 짓 다 알아. 10억짜리 건물 빼앗은 것도 모자라 내 딸을 미친 여자로 몰아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 이 천벌받을 년놈들아! 예비신랑이 다가오면서 말했어요. 아직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 같았어요. 서우야, 이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저 이상한 아줌마 말 듣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 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없어. 알잖아. 저는 그 사람 얼굴에 찬물을 끼얹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잃은 게 없으니 네 편 들어달라는 말이야? 인간이 염치가 없는 것도 정도가 있지. 너 나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 이미 다 알아. 내 재산 노리고 접근한 것도 이미 다 알고 있고. 녹음 파일 다시 들려줘? 네 목소리 나온 부분? 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너야말로 최악이지. 혼인빙자 사기죄라고 들어봤어? 서우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똑같은 말로 똑같은 처지의 여자를 꼬셨으면 그건 취향이 아니라 계획인 거지.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인연이 감히... 너 이거 명예훼손죄야. 경찰 불러볼까? 어? 저는 웃었습니다. 똥 묻은 개가 난리를 치다니. 경찰요?
여기 있는데요. 경찰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도망가려 했지만 경찰에게 잡혔죠. 아니, 전 죄가 없어요. 이 미친 여자들이 저희 가족을 모함하는 겁니다. 저 여자들을 조사해야 해요. 이미 신고 접수됐습니다. 혐의가 있으니 같이 가셔야 합니다. 가서 조사해보면 다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요. 경찰의 말에 시어머니는 주저앉아서 울부짖었어요. 아니야, 이럴 수 없어. 난 잘못 없어. 다 남편이 시킨 거야. 예비신랑은 멍하니 서 있다가 경찰에게 끌려갔어요. 마지막으로 절 쳐다봤는데 저는 눈도 안 마주쳤어요. 쳐다볼 가치도 없는 쓰레기니까요. 그런데 하객들 상태가 좀 이상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댁을 욕하거나 저희를 욕하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반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짐을 챙겨서 나가더군요. 나가는 사람 중 한 사람을 붙잡아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쪽 집안 식구 맞나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난처하게 웃으며 그러더군요. 사실 저 하객 알바예요. 그제야 눈치를 챘어요. 여기 온 사람들의 대다수가 하객 아르바이트였다는 걸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하긴 2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진짜 친인척 친구들 어떻게 데려올 수 있었겠어요? 정말 철저하게 저를 속이려고 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허튼 짓을 한 게 아니라는 것에 안심했고요. 작정하고 속이려는 인간은 아무리 주의해도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군요. 끌려간 3사람은 첫 번째 며느리와 2번째 며느리의 소송에 재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사기, 강요, 불법 감금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공모죄로 징역, 예비신랑이었던 그 쓰레기는 혼인빙자 사기로 징역을 받았죠. 재판장에서 그들의 최후 진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너무도 뻔뻔하고 어이가 없어서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난 잘못한 거 없습니다. 아들놈이 속여서 데려왔고 아들놈이 재산 뺏고 다 했어요. 난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돈 달라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년들이 준다는 거 받은 것뿐인데. 판사님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피고인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빌었어요. 판사님, 전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저도 피해자예요. 남편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피해자요? 며느리들 재산 빼앗으면서 명품 쇼핑하고 해외여행 다닌 게 피해자입니까?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예비신랑은 끝까지 저한테 연락하려고 했어요. 면회 신청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딱 한마디만 전해달라고 했어요. 죽을 때까지 네 얼굴 안 봐. 지옥에서 썩어. 정신병원에 갇혀있던 소영씨는 강제 입원 취소로 드디어 퇴원하셨어요. 소영씨가 병원 문을 나서며 절 보더니 한참을 쳐다보더군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제가 할 말이에요. 소영씨 어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엄마가 정말 그렇게까지...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믿어줬으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멀쩡한데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약 먹고 갇혀 살았을 그 시간이. 결국 민사소송에서는 저는 피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인간들이 한 짓에 비하면 약소한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다 넘어가진 않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시댁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 화려했던 아파트는 배상금 마련을 위해 경매에 넘어갔고 그동안 호의호식하며 살던 재산은 모두 압류됐죠.
이제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더 이상 피해자 될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살진 못할 겁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했고 지금은 직원이 20명이 넘는 회사가 됐죠. 아주머니와 소영 씨는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요즘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밤 가정부 아주머니가 안 오셨으면 어땠을까? 아마 저도 소영 씨처럼 됐을 거예요. 재산 다 뺏기고 정신병원에 갇히거나 거리로 쫓겨나거나 그런 인생을 살았겠죠. 사실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과 맞서는 게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죠. 그렇지만 제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남을 속이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짓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그 사람들처럼 감옥에서 썩게 되죠. 이상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